한국 방산이 세계 최강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야. 유럽 방산 기술이 최고라고 믿던 독일군 출신 분석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산 무기가 유럽 무기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확인하겠다며 한국을 찾았지만 한국의 도착과 함께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한 기분이었다는데요. 그녀가 한국에서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에밀리 크라우스입니다. 저는 독일군 출신으로 현재는 방산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군사 역사와 전략에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게 되었어요. 저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에 휩쓸려 결정을 내리는 걸 싫어하고 모든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의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도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입대한 건 19살 때였어요. 제 주변에서는 여성으로서 군인이 되는 걸 의아해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럽의 군사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독일군이 보여준 전술과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독일은 언제나 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였고 방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유럽에서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이 만들어낸 역사였어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방산 기업들은 항상 글로벌 시장에서 최강자로 군림해왔어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서 실전 배치가 쉽지 않았고 러시아와 중국은 그저 물량으로 승부할 뿐이었어요. 이들이 만든 전차와 무기들은 정밀도가 떨어지고 전투 효율도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유럽 방산 기업들은 정확도, 신뢰성, 전투 경험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유일한 선택지였어요.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차와 자주포를 만들어 폴란드에 대규모로 수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가볍게 넘겼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 중급 무기 수준이겠지. 기술력으로 유럽을 따라올 수 있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뉴스는 끊이지 않았어요. 폴란드는 독일제 전차 대신 한국산 전차를 선택했고 중동 국가들도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심지어 독일군조차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독일군이 한국 무기를 고려한다고요? 유럽은 수십 년 동안 실전을 경험하며 무기 기술을 발전시켜왔어요. 한국은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치러본 적도 없는 나라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유럽을 앞선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럽 시장에서 한국이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저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는 형편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산업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실제로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한국 방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읽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료였어요.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은 독단적인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 곳이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말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싸고 적당한 품질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 걸까? 이런 의문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공항을 경험해봤어요.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예상과 달랐어요.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공항의 보안 검색대는 빠르고 효율적이었고 짐을 찾는 과정도 정리된 시스템 덕분에 혼잡하지 않았어요. 군 출신인 저는 자연스럽게 공항의 보안 수준을 체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곳곳에 AI 보안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자동화된 검문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런 작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첨단 기술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첫인상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러 온 것은 방산 기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했어요. 한국의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제 방문을 환영하는 듯 했지만 저는 내심이들의 태도를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그들의 태도에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럽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솔직히 좀 웃겼어요. 한국이 유럽을 넘는다니? 과대망상이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저는 방산 관계자들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질문했어요. 무기 성능이 이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실제 전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러자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씨,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직접 본다고 제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한국 무기의 실전 테스트 현장을 볼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보여주기식 시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한국이 보여줄 압도적인 기술력을. 그날 저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모든 확신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국 방산업체의 시연장에서 처음으로 전차를 봤을 때 저는 한숨부터 나왔어요. 보기엔 멀쩡했지만 과연 실전에서도 저렇게 움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사실 전차라는 건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속도, 기동력, 사격 정확도, 방어력 같은 실전 성능이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전차는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2 전차보다 뛰어나다는 말까지 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레오파르트2는 전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예요. 독일의 기술력과 전투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이죠. 한국이 그걸 따라잡았다고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시연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차가 대체 어떤 성능을 보일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며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제 머릿속에 있던 편견이 무너졌어요. 전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더니 터보 모드라도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가속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차의 기동성이 이 정도라면 유럽의 최신 전차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레오파르트2보다 빠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뭐야, 기동성 하나는 괜찮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차가 빠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정확도와 전투 성능이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전차의 포신이 목표물을 향해 돌아가더니 AI 기반 조준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자체 개발한 AI 조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분석하고 사격 정확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전차 조준은 전차장이 직접 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한국의 전차는 0.5초 만에 목표를 포착하고 발포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곧바로 발포했어요. 포탄이 날아가더니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했어요. 오차범위 0.1도 이내. 저는 순간적으로 제가 뭘 본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야, 운이 좋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발포에서도 또 그 다음 발포에서도 한국의 전차는 실수 없이 모든 목표물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기술이다. 유럽 전차들도 정밀도가 뛰어나지만 이런 속도로 목표를 포착하고 사격하는 건 불가능해요. 특히 한국의 전차는 AI가 사격을 보조하는 방식이라 사수의 실력을 뛰어넘는 정확도를 자랑했어요. 유럽과 미국도 AI 기반 조준 시스템을 연구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에 배치할 수준으로 개발을 완료한 거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실탄 사격 훈련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어요. 내가 직접 해보면 허점이 보이겠지. 그렇게 확신했어요. 한국 측에서 저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전차를 조종할 기회를 줬어요. 저는 레오파르트 2를 조종했던 경험이 있어서 전차 조종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보자 한국 전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생각하며 전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조종석에 앉자마자 조종이 직관적으로 쉽다는 점이었어요. 레오파르트 2는 고성능이지만 조작이 어렵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한국 전차는 모든 조작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어요. 심지어 조종석 내부의 디지털 인터페이스도 유럽제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실탄 사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조준을 하고 사격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조준 시스템이 제 움직임을 따라 자동으로 보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실수해도 AI가 자동으로 조정해서 정확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던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능이었어요. 저는 이 기능을 끄고 싶었어요. 이건 반칙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게 한국 전차의 핵심 기술입니다. 사수의 실수를 보완하는 기능이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한 거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전차를 몰다가 저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실탄 사격을 했고 포탄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중심부를 명중했어요. 제가 사격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AI가 보정해서 완벽한 정확도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유럽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 정도라고. 저는 충격을 받은 채로 전차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또다시 굴욕적인 말을 듣게 됐어요. AI를 전장에 투입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야. 저는 한국의 무인 전투 시스템을 비판하려 했어요. AI가 전장을 지배하는 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단 한마디로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독일군은 왜 최근 우리 무기 도입을 고려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독일군은 유럽 무기가 최고라고 주장해왔어요. 그런데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요. 왜지? 왜 독일군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려는 거지?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독일조차 한국이 방산 기술에서 앞서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 무기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 무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유럽을 앞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이후 저는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한국의 전차와 무기 시스템이 예상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 무기가 단순히 값이 싸고 적당한 성능을 가진 대체품 정도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그게 아니었어요. 전차의 기동력, 사격 정확도,
AI 보조 시스템까지 유럽의 기술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분명했어요. 사실 일부 기능은 유럽보다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진짜 방산 강국이라는 의미는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방산 산업을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한국이 전장에서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전투 차량 개발에 그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무기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는 방식을 택해요.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전투 자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 실시간 전장 통제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이 보여준 화면에는 전차, 자주포, 드론, 보병, 심지어 해군 함정까지 모두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최적의 전술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나토와 미국도 이런 AI 기반 전장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 AI를 활용한 전술 분석 시스템을 연구 중이었고, 나토는 개념을 도입해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연결하는 미래 전장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토와 미국이 여전히 연구 및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이를 실전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전투에서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고 병사들이 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어요. 모든 병력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고 AI가 적의 움직임을 분석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가령 적의 전차 부대가 접근하면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반경 루트를 계산했어요. 그 정보를 전차 조종수, 자주포 포수, 드론 조종사에게 동시에 전달했고 모든 무기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충격적인 수준이었어요. 나토와 미국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 속도에서는 한국이 한 발 앞서 있는 상태였어요. 기존의 방산 강국들은 오래된 전통적 전술 체계에 얽매여 있어 이런 혁신적인 개념을 빠르게 도입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실전에서 작동한다고. 한국연구원은 저를 쳐다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이미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유럽이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기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AI가 전투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보통 전쟁에서는 지휘관이 경험과 직감을 바탕으로 전술을 결정해요. 하지만 한국은 그 과정조차 AI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전투에서 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해오면 기존의 전술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전장에서는 초단위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걸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AI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투 상황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대처 방안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전차 부대가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면 AI는 즉시 대전차 미사일 부대에게 사격 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드론을 띄워 적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시기였어요. 이건 유럽에서조차 아직 실험 단계인 개념이었어요. 미국조차 이런 시스템을 실전에 배치하려면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실용화 직전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럼 한국이 유럽과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거야?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무기의 강점이 단순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이 따라오기도 힘든 수준의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무기의 정확도는 이미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AI 기반 전투 분석 능력은 유럽보다 한 단계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전에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유럽에서는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념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유럽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 연구원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가성비가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였어요. 저는 한국 방산이 단순한 가성비 무기를 만드는 수준일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한국의 기술력은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유럽과 미국이 군사기술을 선도한다고 믿어왔어요. 유럽은 수십 년간 실전을 경험하며 무기를 발전시켜왔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왔어요. 반면 한국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였고, 방산 기술은 어디까지나 후발주자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방문에서 그 모든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유럽이나 미국 무기의 저렴한 대체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방산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였어요. 한국의 전차는 단순한 값싼 대체품이 아니었어요. 유럽 전차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AI 기반 조준 시스템을 적용해 사수의 실력을 뛰어넘는 정확도를 보였어요. 전장 통합 시스템은 전차와 자주포, 드론, 해군 함정까지 연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투 방식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유럽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비행기가 독일 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걸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했어요. 회사로 복귀한 후 저는 곧바로 방산 분석 회의에 참석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태도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분하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AI 기반 전차 조준 시스템, 실시간 전장 통합 시스템, 전술 분석 AI까지 제가 직접 본 기술들을 모두 언급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듣던 동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런데 에밀리, 한국은 전쟁 경험이 없잖아.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가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가기 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실전 경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최첨단 무기를 만든단 말인가?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던 폴란드는 벌써 독일제 전차 대신 한국산 전차를 1000대 주문했어.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이어 누군가가 반박했어요. 그건 독일 전차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순히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폴란드는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원했어.
독일 전차가 강력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독일 방산업체와 협력해왔지. 하지만 독일제 전차를 추가로 주문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고 가격도 훨씬 비쌌어. 반면 한국은 2년 이내에 1000대를 납품할 수 있다고 했고 생산 공장까지 현지에 세우는 조건을 걸었어.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생산 속도가 느렸어요. 반면 한국은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공략하고 있었어요. 저는 덧붙였어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선택한 건 단순한 대체제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그들은 실제로 한국산 전차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야. 성능이 유럽제보다 부족했다면 아무리 빨리 받을 수 있어도 선택하지 않았겠지. 그 순간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 독일 방산업계에서는 이미 한국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폴란드는 달랐어요. 그들은 실제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였고 생존을 위해 최고의 무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건 독일제 전차가 아니라 한국산 전차였어요. 폴란드만이 아니었어요. 노르웨이, 호주,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어요. 유럽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국조차 한국의 방산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한국과 합동방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무인 드론과 AI 기반 전투 시스템에 있어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미국은 방산 기술에 있어서 절대 다른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예요. 그런데 그런 미국조차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건 한국이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니라 진정한 선도국이 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방산 기술의 새로운 강자였어요. 저는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유럽 방산의 우위가 이제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한때 저는 한국 무기를 저렴한 대체품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만한 착각이었어요. 한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무기 제조국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었어요. 유럽과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